새벽 5시 40분.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67세 윤재호 씨는 현관 앞에 놓인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두꺼운 점퍼 지퍼를 목 끝까지 올리고 아내가 싸준 작은 보온병을 가방 옆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내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춥대. 장갑 꼭 끼고. 재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점심 전에 올게.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재호 씨가 향한 곳은 병원도 아니었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집 근처 대형마트였습니다. 오전 7시부터 상품을 정리하는 일을 시작한 지 이제 석 달째였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재호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 연금 합치면 한 달에 180만 원 나와. 집도 있고 빚도 없어. 둘이 검소하게 살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 말을 할 때 재호 씨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정리하고도 통장에는 5,83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대출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을 합쳐 부부가 매달 받는 돈은 약 180만 원. 재호 씨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돈 벌러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2년 뒤 통장에 남은 돈은 2,400만 원대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날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넘겨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도 있었고, 빚도 없었고, 매달 연금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65세에 은퇴한 사람이 67세에 다시 작업복을 입게 되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만 있으면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로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재호 씨 부부가 계산해서 빠뜨렸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노후 생활비를 생각할 때 왜 월평균 금액만 봐서는 안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 속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과정을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거대한 사건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 달에 20만 원, 어떤 달에는 50만 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200만 원짜리 지출이 쌓여서 노후의 방향을 바꿉니다. 윤재호 씨와 한정숙 씨는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65세가 되던 해 본격적인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재호 씨는 자동차 부품회사 물류창고에서 34년을 일했습니다. 아침 7시 전에 출근하는 날이 많았고 한창 바쁠 때는 저녁 8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직책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몇 년 동안 현장 반장을 맡기는 했지만 평생 넥타이를 매고 사무실에 앉아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겨울이면 찬 창고에서 손을 비볐고 여름이면 등 뒤가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래도 재호 씨는 회사를 크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대학까지 보냈으면 됐지. 그것이 재호 씨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내 정숙 씨도 평생 쉬고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집에서 살림을 했지만 두 아이가 중학생이 된 뒤부터 학교 급식실과 식당 일을 오가며 꾸준히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자신도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 씨는 결혼해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도 한 명 있었습니다. 딸 지연 씨도 결혼해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아주 넉넉하게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아야 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재호 씨 부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애들이 자기 밥벌이만 해도 성공한 거지. 정숙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부에게는 20년 넘게 살아온 25평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화려한 신축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외벽도 조금 낡았고 주차 자리도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없었습니다. 은퇴 시점에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약 5,830만 원. 그리고 부부가 평생 받을 연금은 합쳐서 한 달 약 180만 원이었습니다. 재호 씨 128만 원, 정숙 씨가 받는 연금 등을 모두 합치면 약 52만 원. 정확하게는 달마다 몇천 원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편하게 180만 원이라고 불렀습니다. 180이면 둘이 살지. 재호 씨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다닐 때도 부부가 사치하며 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품 가방을 산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해외여행도 퇴직 전까지 2번뿐이었습니다. 술집에서 큰 돈을 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차는 11년 된 중형 승용차 한 대, 집도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재호 씨 머릿속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관리비 20만 원, 전기, 가스, 수도 10만 원, 식비 50만 원, 휴대전화와 인터넷 10만 원, 보험료 20만 원, 기타 생활비 20만 원, 대략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연금 180만 원이면 매달 4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5,800만 원은 정말 큰일이 있을 때만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병원비나 자동차 같은 건? 재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남는데 뭘 걱정해. 그것도 모자라면 통장에 돈 있잖아. 그때 정숙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돈을 벌어온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이제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둘 다 65세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더 돈을 벌어야 하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첫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재호 씨는 아침 6시에 울리던 알람을 껐습니다. 눈을 떴다가도 다시 잘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정숙 씨도 오전 5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쯤 느긋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두 사람은 동네 하천을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 고등어 한 손, 계절 과일 조금.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재호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바라던 게 이거였네. 회사에서 은퇴한 친구들과 등산도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부부가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비싼 식당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재호 씨는 통장에 찍히는 연금을 볼 때마다 안심했습니다. 매달 날짜가 되면 18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왔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 그것이 재호 씨에게는 아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박영철 씨와 막걸리를 한잔했습니다. 영철 씨가 물었습니다. 너는 연금 얼마나 나오냐? 우리 둘 합쳐 180 정도. 집 있지? 있지. 대출도 다 갚았고. 그러자 영철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끝났네. 뭘 걱정해. 노후 준비 다 한 거지. 재호 씨도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두 사람의 대화는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숙 씨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영철이도 그러더라. 우리 정도면 걱정할 거 없대.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영철 씨네는 연금 얼마 받는데? 그 집은 250쯤 된다더라.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다르지. 재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50, 60 차이지 뭘. 우리는 원래 돈 안 쓰잖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쓰는 돈이 꼭 소비 습관으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첫 석 달 동안은 재호 씨 계산이 거의 맞았습니다. 첫 달 지출은 165만 원, 두 번째 달은 172만 원, 세 번째 달은 177만 원. 재호 씨는 만족했습니다. 180이면 된다니까. 하지만 정숙 씨는 조금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3달 동안 자동차 보험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재산세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전제품이 고장 난 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3달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매달 아무 일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가장 먼저 흔든 것도 엄청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의 치아 한 개였습니다. 은퇴 넉 달째였습니다. 정숙 씨가 식사를 하다가 오른쪽 어금니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며칠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찬물을 마시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치과에 갔습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정숙 씨가 집으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든대. 재호 씨가 물었습니다. 얼마? 이것저것 하면 260 정도. 재호 씨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야지. 아픈데 어떻게 안 해? 통장에서 26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5,830만 원이었던 돈은 생활비 부족분과 치료비까지 포함해 5,500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재호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통장 돈은 이런 데 쓰려고 있는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달에도 일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보일러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물이 늦게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일러가 멈췄습니다. 오래된 보일러였습니다. 수리기사가 상태를 확인하더니 교체를 권했습니다. 비용은 설치비까지 약 140만 원. 다시 통장에서 돈이 빠졌습니다. 정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넉 달 사이에 벌써 400 넘게 썼네. 재호 씨는 대답했습니다. 치과랑 보일러는 매달 하는 게 아니잖아. 정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매달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보일러가 고장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바로 이 부분에서 착각하기 쉽습니다. 매달 발생하지 않는 돈을 생활비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이니 빼고, 재산세도 1년에 몇 번뿐이니 빼고, 병원비는 아플 때만 드니 빼고, 냉장고나 세탁기는 몇 년에 한 번 바꾸니 빼고, 경조사도 매달 일정하지 않으니 빼고, 그렇게 하나씩 빼다 보면 월 생활비가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돈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날짜만 다르게 찾아올 뿐입니다. 재호 씨는 아직 그것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은퇴 반년이 지나자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제는 좀 즐겨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부부는 월 2번 정도 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3만 원에서 5만 원. 친구를 만나면 재호 씨가 밥을 사는 날도 있었습니다. 손자를 보면 빈손으로 돌아오기 어려웠습니다.
5만 원, 어떤 날은 10만 원. 누가 강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들이 식당에서 계산하려 하면 재호 씨가 먼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애 키우느라 돈 들어갈 때 많잖아. 내가 낼게. 아들은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금으로 사시잖아요. 저희가 낼게요. 재호 씨는 웃었습니다. 아직 이 정도는 있다. 그 말 속에는 자식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조금 있었습니다. 퇴직했다고 해서 돈 없는 아버지가 된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아들 민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큰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600만 원 정도만 두세 달 빌릴 수 있을까요? 기존 보증금 나오면 바로 드릴게요. 재호 씨는 거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좌 보내. 정숙 씨는 전화를 끊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 보내려고? 600. 정숙 씨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600이나? 빌려주는 거야. 몇 달 있으면 다시 받는다잖아. 그래도 우리도 이제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잖아. 재호 씨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어려운데 그럼 안 도와줘? 정숙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을 돕지 말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6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이제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600만 원이 빠져도 다음 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상여금도 있었습니다. 다시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18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600만 원을 꺼내면 다시 채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재호 씨는 아직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600만 원은 몇 달 뒤 400만 원만 돌아왔습니다. 민수 씨가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수리비가 들었고 손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겹쳤습니다. 아들이 미안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나머지 200은 조금만 늦게 드리면 안 될까요? 재호 씨는 말했습니다. 됐어. 급한 것부터 해. 전화가 끝나자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뭐래? 200은 조금 늦게 준대. 언제? 사정되면 주겠지. 정숙 씨는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휴대전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4,700만 원대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아직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5,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숙 씨는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은퇴한 지 약 9개월. 줄어든 돈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아들에게 빌려준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치과 치료도 있었습니다. 보일러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올해만 그런 거겠지. 하지만 이듬해가 되자 또 다른 지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세, 아파트 재산세, 명절 비용, 친척 결혼식, 친구 자녀 결혼식, 건강검진 후 추가 검사비, 안경 교체, 정수기 관리, 에어컨 수리, 그리고 물가도 조금씩 올라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장에서 5만 원이면 채우던 장바구니가 어느 날부터 6만 원, 7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마트에서 가격표를 오래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계란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사과 한 봉지를 들었다가 개수가 적은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재호 씨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봐?
정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다 올랐어. 얼마나 오른다고. 하나씩 보면 얼마 아닌데 다 합치면 커. 그 말이었습니다. 노후를 흔드는 돈은 대부분 하나씩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유가 몇백 원 오르고, 과일이 몇천 원 오르고, 가스비가 몇만 원 오르고, 관리비가 몇만 원 오릅니다. 그런데 연금은 갑자기 50만 원씩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생활비와 연금 사이의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은퇴 전에 예상한 생활비는 한 달 약 14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년간 카드값과 현금 지출을 모두 합쳐보니 평범한 달에도 200만 원 안팎이 나갔습니다. 조금 일이 있는 달에는 230만 원, 병원이나 자동차 관련 비용이 생긴 달은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재호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썼어? 정숙 씨가 내역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관리비 24만 원. 그건 그렇고, 전기, 가스, 수도 합쳐 14만 원. 응. 휴대전화랑 인터넷 9만 원. 응. 보험 23만 원. 그 다음 장본계 61만 원. 재호 씨가 바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둘이 60만 원어치나 먹었다고? 정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는 것만 아니지. 세제, 휴지, 샴푸 이런 것도 다 포함이야. 그래도 병원하고 약값 11만 원, 차 기름값 13만 원, 당신 친구 모임 2번 8만 원, 손자 생일 10만 원, 경조사 10만 원, 동네에서 외식한 게 9만 원. 재호 씨가 말이 없어졌습니다. 특별히 낭비한 항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급 식당도 없었습니다. 비싼 옷도 없었습니다. 여행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가는데 돈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 달 생활비를 떠올릴 때 무엇부터 계산하시나요? 관리비, 식비, 공과금, 통신비, 아마 여기까지는 대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료를 12개월로 나눠 넣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전제품 교체 비용은요? 치과 치료비는요? 명절과 경조사비는 어떨까요? 자녀나 손주에게 쓰는 돈도 생활비 계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재호 씨 부부가 놓쳤던 것이 바로 이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퇴 1년이 지나던 시점, 통장 잔액은 4,40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처음 5,830만 원, 1년 뒤 약 4,400만 원. 재호 씨는 그제야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해라 돈 들어갈 일이 많았던 거야. 내년에는 괜찮겠지. 사람은 이미 내린 결정을 쉽게 틀렸다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특히 평생 가족의 중요한 결정을 맡아온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재호 씨 역시 그랬습니다. 은퇴를 결정한 사람도 자신이었고 18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한 사람도 자신이었습니다. 다시 일을 알아보자는 말을 먼저 꺼내는 순간 자신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버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에는 첫 번째 해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건강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어느 날 아침 오른쪽 무릎이 붓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전날 많이 걸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고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습니다. 큰 수술을 해야 하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애매했습니다. 물리치료, 주사, 약, 검사,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만 원, 십몇만 원, 그런 비용이 반복되었습니다. 2달 동안 병원비와 약값이 약 7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재호 씨가 치료를 받는 사이 정숙 씨는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추가 검사를 받고 안경도 새로 맞췄습니다. 또 돈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이제 병원비가 줄지는 않겠지? 재호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노후 생활비를 생각할 때 건강한 65세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70세에도, 75세에도, 80세에도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지출도 있습니다. 여행을 덜 다닐 수 있습니다. 옷을 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돈도 있습니다. 병원비, 약가, 택시비, 돌봄 비용, 집안일을 대신 맡겨야 하는 비용,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싸게 살기 위해 먼 곳까지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그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아들이 다시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손자가 다니던 어린이집 사정이 바뀌면서 몇 달 동안 돌봄 비용이 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재호 씨가 이야기를 듣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달 30씩 보태줄까? 정숙 씨가 옆에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형편 생각하고 한 말이야? 재호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주 때문에 힘들다는데 30만 원도 못 해줘? 못 해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매달 적자잖아. 통장에 아직 4천 넘게 있어. 정숙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통장이 계속 줄고 있잖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이야. 손주한테 좀 쓰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 정숙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나도 평생 같이 모았어. 재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각자 TV만 바라봤습니다. 싸움이라고 부르기에는 작은 대화였습니다.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닙니다. 문을 세게 닫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 뒤 처음으로 돈 때문에 부부 사이에 서운함이 생겼습니다. 노후의 돈이 무서운 이유는 통장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람의 말투가 바뀝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말하기 어려워지고 자녀에게 얼마를 줄지를 두고 부부가 눈치를 봅니다. 친구를 만나는 횟수도 계산하게 됩니다. 병원에 갈 때조차 조금 더 참아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많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사람 사이의 정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중요한 것들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은 은퇴 두 번째 해 여름이었습니다. 그해 7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오래된 배관과 관련한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집안에서도 일부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에어컨까지 고장났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수리를 알아봤지만 오래된 제품이라 교체하는 편이 낫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돈 200만 원 가까이가 또 필요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며칠 동안 에어컨 없이 버텨보자고 했습니다.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왜 이러고 살아? 하나 사. 통장 돈 쓰기 싫어서 그래. 더운데 사람 잡겠어. 결국 에어컨을 교체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지난 1년 8개월간의 계좌 내역을 뽑았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를 펼쳐 놓았습니다. 재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건 왜 뽑았어?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돈이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보려고.
처음 은퇴했을 때 잔액 5,830만 원. 1년 뒤 4,400만 원대. 그리고 그날 잔액 2,870만 원. 재호 씨가 한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2천 얼마? 2,800. 아들한테 받을 돈 있잖아. 200. 그것까지 하면 3천. 정숙 씨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응. 처음에 5,800 있었어. 재호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년도 지나지 않아 약 3천만 원 가까운 돈이 줄었습니다. 물론 모든 돈이 생활비 적자만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치과 치료, 보일러, 아들 지원, 자동차, 병원비, 에어컨, 세금, 경조사, 여러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노후였습니다. 재호 씨가 생각했던 노후는 매달 똑같이 반복되는 30일이었습니다. 실제 노후는 달랐습니다. 어느 달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어느 달에는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진짜 노후인지를 묻는다면 둘 다 진짜였습니다. 정숙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속도로 쓰면 5년 뒤에는 얼마 남을까? 재호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10년 뒤에는? 그 순간 재호 씨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67세였습니다. 통장에 2천만 원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몸도 아직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5세에 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0세라면요? 그때도 마트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제야 재호 씨는 노후 자금의 진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돈이 떨어지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시간이 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65세에 1천만 원과 80세에 1천만 원은 같은 숫자이면서도 무게가 다릅니다. 재호 씨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자꾸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다음 날 아침, 정숙 씨가 밥상을 차리는데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나 일 좀 알아볼까? 정숙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아직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벌어두는 게 낫겠어. 정숙 씨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자존심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나가라는 뜻 아니야. 알아. 나도 알아볼게. 재호 씨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뭐가? 내가 180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정숙 씨는 한참 뒤 대답했습니다. 나도 믿었어. 그 한마디가 재호 씨에게는 더 아팠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부부는 그저 자신들이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으니 은퇴 뒤에도 비슷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검소함과 노후 안전은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끼는 것만으로 막을 수 없는 비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67세에게 원하는 일자리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호 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해왔던 물류 일을 알아봤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 가장 익숙했습니다. 예전 회사의 후배에게 전화도 했습니다. 혹시 사람 필요하면 나 좀 불러. 후배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현장은 젊은 사람들도 오래 못 버팁니다. 무릎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재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스 나르는 거 말고 정리라도 하지. 자리 나면 꼭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물류센터에도 문의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너무 길거나 밤 근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호 씨의 무릎으로 버티기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경비일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자격 교육과 근무 형태를 다시 알아봐야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관련 일자리는 생각보다 경쟁도 있었습니다. 재호 씨는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35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어디에 가도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일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7세가 되자 자신의 경력보다 나이를 먼저 설명해야 했습니다. 제가 올해 67인데요. 전화를 걸 때마다 그 말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연령대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재호 씨는 한동안 휴대전화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정숙 씨가 들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며칠 뒤 재호 씨는 친구 영철 씨를 만났습니다. 2년 전 이렇게 말했던 친구였습니다. 집 있고 연금 나오면 끝났네. 재호 씨가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다시 일 알아본다. 영철 씨가 놀랐습니다. 왜? 연금 나오잖아. 모자라더라. 영철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재호 씨가 웃었습니다. 내가 계산을 너무 쉽게 했어.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하나씩 했습니다. 병원비, 보일러, 아이들, 차, 세금, 경조사, 매달 조금씩 모자라는 생활비. 영철 씨가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 있잖아. 재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집이 밥값 내주는 건 아니더라. 그 한마디가 재호 씨가 지난 2년 동안 배운 것이었습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분명 큰 안전망입니다. 월세 부담이 없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하지만 집이 있다고 해서 매달 현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집은 수리비도 필요합니다. 세금과 관리비도 있습니다. 재호 씨는 집 한 채와 5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노후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자산 총액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재호 씨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오전 상품 정리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 주 5일, 급여는 100만 원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 받던 월급과 비교하면 작았습니다. 예전에 재호 씨라면 생각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면접에서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오래 서 계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재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무거운 것만 계속 드는 게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며칠 뒤 합격 연락이 왔습니다. 첫 출근 전날, 재호 씨는 마트에서 입을 검은 운동화를 새로 샀습니다. 49,000원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별 생각 없이 샀을 신발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일하러 다니려면 좋은 거 신어. 무릎도 안 좋은데. 재호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돈 벌잖아. 그 말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정숙 씨도 동네 요양원 주방에서 주 3일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약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벌기 시작한 돈은 합쳐 약 160만 원 되었습니다. 연금 180만 원과 합치면 한 달 들어오는 돈이 340만 원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모두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교통비도 들었습니다. 식사비도 조금 늘었습니다. 재호 씨는 무릎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는 속도가 멈춘 것입니다. 어느 달에는 오히려 8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100만 원 넘게 남았습니다. 정숙 씨는 아주 오랜만에 통장 잔액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을 보고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왜 이번 달에 안 줄었어? 재호 씨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웃었습니다. 대단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그 숫자가 큰 의미였습니다. 돈이 늘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가끔 마트에서 박스를 정리하다 허리를 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 일찍 알았으면 어땠을까? 65세에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대신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만 가볍게 일했으면 어땠을까? 퇴직 후 첫 2년 동안 통장에서 3천만 원 가까이 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연금 180만 원에 맞추어 억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실제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후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알아서 다행이야.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67인데 뭐가 다행이야.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77에 알았으면 더 큰일이지. 재호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늦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다시 일을 시작한 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통장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매달 생활비 통장,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비, 자동차, 세금, 가전제품처럼 가끔 발생하는 돈을 준비하는 통장이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떼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노후 예비 자금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처음에는 물었습니다. 통장을 이렇게까지 나눌 필요가 있어? 정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 한 통장으로 써서 얼마를 쓰는지 몰랐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5천만 원이라는 큰 숫자만 보고 안심했습니다. 5천만 원 중 100만 원을 쓰면 큰돈 같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을 써도 아직 4천만 원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숫자의 앞자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앞자리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제야 사람은 놀랍니다. 또 하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자녀를 도와줄 돈에도 한도를 정했습니다. 아들 민수 씨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돈 늦게 드린 것 때문에 그러세요? 재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럼요. 내가 잘못한 거야. 도와주는 돈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돈을 구분을 안 했어.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재호 씨가 웃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 걱정을 안 하냐. 그리고 잠시 뒤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이것도 재호 씨가 배운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재산 관리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자녀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와야 합니다. 노후 자금까지 꺼내 자녀를 돕고 나면 나중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좋은 마음이 서로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재호 씨가 다시 일을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트 휴게실에서 함께 일하는 69세 남성이 물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왜 다시 일하세요?
재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요. 상대방도 웃었습니다. 다 그렇지 뭐. 예전에 재호 씨였다면 그 말을 부끄럽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65세에 은퇴를 선언해 놓고 다시 일한다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시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위험한 걸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후에는 체면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넉넉한 부모로 보이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은퇴 준비가 잘 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이미 일을 그만뒀는데 다시 취직했다고 말하기 민망해서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호 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은 체면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매달 정확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보고 있든 말든 돈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재호 씨는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해야 돼. 그래야 방법이 보여. 그렇다고 오늘 이야기가 모든 65세에게 일을 계속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금 18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집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 유무도 다릅니다.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보험료도 다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도 다릅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생활비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150만 원이면 된다고 하니까 나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3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300만 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 생활의 숫자를 봐야 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쓴 돈이 얼마인지, 월 평균만 보지 말고 1년에 한 번 나가는 돈까지 모두 더해봐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세금, 병원비, 경조사, 명절, 집수리, 가전제품, 여행, 자녀와 손주에게 쓰는 돈. 그 돈을 12개월로 나눠보면 생각했던 생활비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호 씨 역시 한 달 생활비를 140만 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1년을 살아보니 그 숫자는 자신이 아무 일도 없는 달에만 쓸 수 있는 돈에 가까웠습니다. 노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냉장고도 고장납니다. 치아도 아픕니다. 친구 자녀는 결혼합니다. 손주는 태어납니다.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집도 늙습니다. 자동차도 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그 모든 것을 빼고 계산한 생활비는 실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호 씨가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노후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와 같이 밥을 먹는 시간, 건강하게 걷는 것, 자녀와 편하게 전화하는 것, 친구들과 웃는 것, 이런 것들은 돈으로 모두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부족해지면 그런 일상까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점심을 먹자고 해도 돈이 걱정되고, 손주가 오면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은데 계산부터 하게 되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비가 걱정됩니다. 부부끼리도 말 한마디에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재호 씨는 그것을 2년 동안 통장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과 불안이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호 씨가 자녀에게 돈을 쓸 때마다 모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도운 것도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손주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만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재호 씨에게 아직 내가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생각보다 중요했습니다. 돈을 쓰는 순간 자신이 여전히 든든한 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보다 조금 더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손주에게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고, 친구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도 기준이 없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일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자녀에게는 큰 도움입니다. 네 번째, 늦었다고 생각될 때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재호 씨가 통장 5,800만 원을 모두 쓴 뒤에야 움직였다면 상황은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2,800만 원 정도가 남았을 때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미 시작한 선택을 바꾸는 것이 자존심 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은퇴했는데 다시 일하는 것, 자녀에게 예전처럼 돈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자동차를 줄이는 것, 여행 계획을 바꾸는 것, 집의 규모를 고민하는 것, 이런 선택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 상황이 바뀌었는데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삶이 계획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재호 씨 부부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숫자는 무엇인가요? 연금 180만 원일까요? 처음 가지고 있던 5,830만 원일까요? 아니면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2천만 원대로 내려온 통장 잔액일까요? 저는 오히려 다른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재호 씨 부부의 노후를 흔든 것은 처음부터 한 번에 수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 몇십만 원, 생각하지 못했던 병원비, 한 번씩 나가는 수리비, 자녀에게 보태준 돈, 경조사비, 그 작은 차이가 쌓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위험만 경계합니다. 사기를 당하면 어떡하지? 주식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물론 그런 위험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별일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생활 자체가 예상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끝내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가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나는 실제로 얼마를 썼을까?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1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지출일까? 65세의 생활비와 75세의 생활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80세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더 드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계획에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매달 연금으로 생활비가 딱 맞는 것과 조금 남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평소 생활비는 되지만 예상 밖 지출은 모두 저축에서 꺼내야 하는 구조라면 그 저축이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은퇴 전이신 분이라면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꼭 100아니면 0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것만이 은퇴는 아닙니다. 주 23일, 하루 몇 시간, 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일을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내가 아직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얻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데 억지로 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재호 씨는 67세가 되고서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선택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일하시는 거 힘드시죠?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힘들지. 아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호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웃었습니다. 너 때문 아니야. 그래도 제가, 민수야. 재호 씨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돈 떨어져서 끌려 나온 게 아니야.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온 거야. 그 말에는 지난 2년 동안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의 안도도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안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호 씨는 월급이 들어온 날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90만 원 들어왔네.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당신 첫 월급 받는 사람 같아. 첫 월급보다 좋다. 왜? 재호 씨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계속 벌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정숙 씨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벌 수 있는 동안 번다는 게 고마워. 그날 두 사람은 동네 식당에 갔습니다. 1인분 9,000원짜리 칼국수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별 의미가 없었던 1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오랜만에 돈 걱정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맛있네. 재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노후의 행복은 어쩌면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칼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서 카드값부터 걱정하지 않는 것,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 내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서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당장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집이 있고 빚도 없고 부부가 매달 18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65세의 일을 완전히 그만두셨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일을 이어가셨을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돈도 다르고, 원하는 삶도 모두 다르니까요. 다만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후 생활비는 아무 일 없는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 노후에도 일이 생깁니다. 집도 고장나고, 몸도 아프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우리의 진짜 노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내린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도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재호 씨가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나이는 67세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은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65세에 한 번 은퇴했고 67세에 내 노후를 다시 설계했다. 그것이 재호 씨가 자신의 지난 2년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노후는 한 번 세운 계획대로 끝까지 가야 하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몸이 달라지면 바꿀 수 있고 돈이 달라지면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이 달라지면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면 때문에 위험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혹시 은퇴 전에 생각했던 생활비와 실제 은퇴 후 생활비가 달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주변에서 연금만 있으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듯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조심스럽게 나눠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햇살은 앞으로도 숫자만 이야기하는 노후가 아니라 그 숫자,
속에서 실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작은 계기가 되셨다면 구독해 두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 주십시오. 돈이 많아야만 좋은 노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돈을 정확히 알고 지키는 사람은 조금 더 편안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에 따뜻한 햇살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노후 햇살이었습니다.